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의 논, 정준입니다. 어제 논에서는 나는 신이고 너는 왕이다는 주제로 본령을 벗어난 종교가 정치를 물들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여전히 신분제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 혹은 그 자리를 탐하는 인간들의 실상은 무식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짚은 바 있습니다. 나름 당장의 현안과도 잘 겹치고 내심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어냈다고 여겼는데 예상보다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진 않아서 야, 이거 논의 소재 또는 눈높이 또는 형식의 문제 이전에 결국은 뭔가를 논하는 저의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의 반복이거나 또 누군가에게는 정반대로 너무 무겁고 어려운 형태의 말걸기로 여겨지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듯 논하는 자가 논객의 취향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처럼 수많은 매체가 저마다 입을 벌려서 떠들고 있는 조건에서는 한번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는 건 또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잘하지도 못할 오두방정이나 깨방정이라도 떨어서 관심을 끌기보다는 제 말에 귀 기울이는 걸 좋아해 주시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면서 한 분 또 한 분의 마음을 눅진눅진 녹여가는데 힘써보자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성공한 모든 행동이 가치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반지성주의와 극단주의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무가치할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함에도 그것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매우 많죠. 딱히 무식해서거나 악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그들 중 다수는 취약한 사람들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품게 된 그 취약함은 곧 우리 사회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단순히 조롱하고 개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기보다는 그들의 조건과 마음이 어떤 취약함이 도사리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취약함은 우리 사회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늘 궁금해하고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석으로 꾸미는 오늘의 논은 바로 그 취약함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1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논객 여러분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른바 기레기라는 멸칭에 정반대되는 모범적이고 존경할 만한 저널리스트의 상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레기라고 불러대는 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소위 나 빼고는 다 쓰레기라는 식의 편하디 편하지만 하염없이 가볍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인식과 다를 바 없겠죠. 저널리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바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적인 저널리즘의 상으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김건희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 등 의혹이 제기되는 큰 사건에 게이트를 붙이게 만든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워터게이트니까 그런 의혹의 중심에 물이 있는 거냐, 무슨 수자원공사 부정부패 같은 거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워터게이트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고급 호텔 이름입니다. 여기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잡힌 의문의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백악관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이걸 기획하고 은폐하고 위협하고 거짓말을 했던 중심에 대통령 닉슨이 있음을 워싱턴 포스트의 젊은 기자들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밝혀낸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던 미국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 정치 스캔들이고 이것을 보도했던 이들은 세계 최고의 언론인 반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온갖 은폐 공작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의 어두운 구석을 용기 있게 파헤쳐서 세상을 바꾸는 언론, 그것은 또한 탐사보도라는 새로운 장르의 성취이기도 했죠.
기성 언론이 힘 있는 기관들이 뿌리는 정보에만 추종하고 있을 때 독자적인 시선 그리고 탐사 기법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는 아주 새로운 언론상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탐사보도입니다. 지금은 뉴스타파 같은 독립 언론이 탐사보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이 탐사보도의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기성 언론 가운데에도 아주 빛나는 탐사보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민주화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존속했을 뿐이고요. 돈 들고 시간 들고 끝없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는 이 탐사보도는 출입처 제도에 목매고 있는 한국 기성 언론의 기본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겸공 특보를 진행하는 이재석 기자도 한때 탐사 취재를 수행했고 최경영 TV의 최경영 기자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기성 언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게 많은 걸 함의하고 있겠죠. 이 빈틈을 메워온 주체가 바로 PD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기자가 아닌 PD가 카메라를 들고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는 형식은 MBC PD 수첩을 필두로 우리 사회에서 무척 귀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PD 저널리즘이 사실 검증보다는 선정성에 치우친다면서 그건 탐사 보도가 아니라고 애써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성역과 금기를 폭로했던 주요한 탐사보도 성과가 주로는 PD 저널리즘에 빚지고 있다는 것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당장 오늘 이야기 나눌 사이비 교단에 관련된 문제 역시 기성 언론의 보도 부문이 아닌 PD 저널리즘에 의해서 주로 다뤄져 왔습니다.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보다도 더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어서 신도들에 의해서 방송사가 점령당해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선보인 나는 신이다와 나는 생존자다가 그런 전통을 잇는 빛나는 성취라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선정주의와 피해자 보호 소홀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 프로그램의 결함이기보다는 오히려 탐사보도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폭로라는 건 애초에 점잖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사회적 파급력은 그런 강력한 소재와 표현법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정주의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진행된 것이며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기까지 과연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정준의 논이 처음 시작할 때 내세운 문제적 인간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미디어 형식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정준이의 논이 초대한 문제적 인간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연출한 조성현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까 이제 예고편도 보셨는데 나는 생존자다의 예고편이죠. 연출하신 조성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화면 안에서 뵀던 분을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뵈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낍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워낙 1편도 좋아했고 이 생존자다도 최근에 보고서 아주 좋았는데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걸 뭐 제가 굳이 비평하는 입장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관객의 입장에서 이 소재가 자극적이지만 상당히 다뤘어야 될 훌륭한 일이고 그리고 이거를 연출해내시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건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봤고 그리고 그 결과로 파급력까지 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만들기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는 사이비 교주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다가 이번 참사 문제까지도 연결시키는 방식을 쓰셨어요. 네. 이게 나름대로 연속성 있게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연속하면서 일부를 새로운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덧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즌 1을 제가 나는 신이다는 시즌 1이라고 부르고 나는 생존자다를 시즌 2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시즌 2를 시작할 때만 해도 또 다른 이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방송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이 사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게 컸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출연자였던 메이플이라는 그렇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한 2차 가해가 너무 심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싸워서 이긴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한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했던 되게 능력 있고 멋있는 여성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격은 얼마나 바보 같으면 저런 일들을 당하느냐였는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제가 이 여성을 잘못 다루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라는 말을 했을 때 피해자가 갖는 어감 중에는 되게 피동적이고 그렇죠.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이 사람은 생존자다. 살아남아서 싸웠던 생존자인데 제가 그것을 잘못 표현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시즌2를 만들게 되면 저는 제목을 바꾼다. 당장 나는 생존자다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즌2를 제작하면서 나는 생존자다를 만들게 되다 보니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제목이 바뀜에 따라.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제가 뉴스타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다루면서도 이제 지금 와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옥이 지속되고 있는 형제복전 사건을 비롯해서 나머지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4가지 사건들을 다루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나는 생존자다. 나는 생존해낸 자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갖고 생존해낸 거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살아남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또 참사하고도 또 마침 굉장히 잘 연결되는 틀이어서 야 이거는 시즌2인데 이게 되게 독자적으로 되게 훌륭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셨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또 뭐 형제복전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많이 다루어졌던 사건이기도 한데 거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이야기들,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만들 수가 있었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상파라는 그 방송의 환경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다뤘던 사건들을 다루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때만 되면 다시 다루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방송이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했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간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심의 규정 혹은 내부 심의 규정을 이유로 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떤 피해가 벌어졌습니다. 여성의 성착취가 벌어진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고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상파의 규정상으로 보자면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피해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다시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이플이라는 친구의 그 피해 사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 시즌1에서 처음 공개했던 정명석의 성폭행 순간 그 내용들이 모두가 이미 다른 종편을 통해서 저희 방송 6개월 전에 이미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들은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했던 거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 방송 나는 신이라는 OTT, 글로벌 OTT를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의 수위를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그것에 대해서 넷플릭스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표현의 수위를 높이고 그간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들 그리고 더 진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여줬을 때 분명히 저는 사회가 이 사실, 이 사건들을 새로이 바라보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만해 보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심의규정이라고 하는 게 방송심의규정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 목적은 쓸데없이 이렇게 자극적인 걸 보여줘서 본질을 호도하지 마라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본질을 보여주는 데에서도 장애를 만들어버리는 순간이 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다루신 사안들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정적이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도대체 뭐라고 반응들을 하실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JMS를 통해서
그 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고발을 당한 일이 있었고 그 사건이 송치까지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불기소로 판단이 났는데 항고 과정에서 고검이 썼던 그 그러니까 항고가 아니고 항고 기각 이유서를 보면 거기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이 사건은 기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여줄 수 없는 더 끔찍한 내용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가 어딘가엔 하나의 글 한 줄로 남아있다라는 게 나중에 가면 저는 누군가한테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실체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추악했고요. 근데 저는 보여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기준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지금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은 일견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정적이다. 저는 선정적인 게 아니고 처참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었다. 불편하지만 봐야 하는 사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공개를 못하신 그 영상들의 이유는 그것도 본질을 전하는 데는 되게 필요하다고 여전히 보고 계시나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에는 조금 더 정도가 세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다른 동영상들, 다른 자료들을 사용해도 충분히 동일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집에서 찍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군지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피해가 덜할 것을 골랐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소개하면서 이제 탐사 보도의 폭로의 본질이 이제 언제나 그 경계 위에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표현을 강하게 해야만 좋은 게 아니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본질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약간은 그 일종의 역사적인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그걸 본질에 주목하는가. 그걸 내보였더니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자극에만 주목한다. 그럼 안 보이는 게 나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보여준 게 본질에 주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많이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팩트가 그렇게까지 세진 않았는데 이번엔 훨씬 더 센 형태로 나타났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바로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실제로 JMS나 이런 데들은 교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만 해도 제가 어떤 한 곳에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저쪽에서 어떤 여학생 한 명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뭐 아는 척을 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저희 고모가 나는 신이다를 보고 JMS를 탈퇴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런 인사들을 받을 때가 가장 저도 사실은 기쁘죠.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입장에서 단순히 시청자가 많이 오는 것만을 목표로 이 고생을 하면서 만들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PD 혹은 제작자 각각이 갖고 있는 목표들이 있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무너지는 꼴을 내 눈으로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저한테 가족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피해 사실을 9시간, 10시간에 걸쳐가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마지막에 저한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건 이 내용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게 해달라라는 얘기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헛되게 만들고 싶진 않았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폭로, 그분들의 어떤 희생 덕분에 다른 수없이 많은 절반 이상,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단체로부터 탈퇴를 했으니까요. 정말로 의미 있고 저는 희생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JMS는 제가 유학 시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가 엑소더스가 처음 사이트 만들고 그럴 때였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수시로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번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살짝 놀랐던 게 그래서 중간에 교세가 꺾인 줄 알았어요. 한번 구속당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건재한 모습. 그리고 그 건재함이라는 게 2인자, 3인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어 전략들을 쓰고 내부를 단속하고 또 강압적인 전략을 쓰기도 하면서 이제 지켜낸 셈인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도 이제 결국 뿌리를 드러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2를 다루면서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순히 이것이 어떤 미치광이 교주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몇몇의 고위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시력으로 암약하고 있으며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호해야 하는 공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국민이 아닌 그 사이비 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죠. 시즌1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기는 힘든 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구성상 이미 3편이나 다루고 나서 저희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뻗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요. 마침 저희가 시즌2를 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과연 반응해줄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손을 놓지 않고 재미없다고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봐줄까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걱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전편의 힘에 기대서 조금 더 가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특히 시즌2에서는 잘 드러나서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느낌을 이제 주었는데 다시 말해 암종 몇 가지를 제거한다고 이게 그냥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물론 한편에서는 이제 그 사이비에 끌리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라는 것도 있는 거지만 문제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무마하고 은폐하는데 기성제도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경찰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암시되어 있는 것들에는 뭐 이런 사법부라든가 고위층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수시로 뿌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거를 상당 부분 실체를 파악하고 또 실제로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났죠. 저희가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증언에 기대서 나가기 때문에 같은 진술 그리고 믿을 만하고 매우 구체적인 신뢰할 만한 진술 3명의 어떤 동일한 진술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증거가 없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JMS 정명석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은 너무 많아서 그건 사실은 그냥 당연히 쓸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사법부 혹은 정부의 최고위층에 있는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용해도 되는 정도의 3명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증언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시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인 물증이 없으면 다루지 않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결국에는 포기했던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오히려 더 다음번을 기약해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목격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격한 사람이 그걸 목격한 건 그냥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그걸 보여주는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에 반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내뱉어버리고 있네요.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엄밀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공개는 못했지만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책무가 뭐 완벽한 증거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빙성이 있는 것들 수준까지 최대한 해내는 거잖아요. 탐사보도도 원래 그런 거고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책임은 결국은 당사자들이 또는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누구하고 연계돼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비호 내지 그러니까 권력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써서 뭔가를 막아낸 이런 데 조력했다라고 보실 만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그게 심증이 아니고 구체적인 물증까지 연결되면 좋겠지만 정황상의 증거는 너무 많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뭐 돈을 전달했던 분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의 내용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분들이 그렇다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달을 해줄 리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신도였으니까요. 물증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다루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제가 경찰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그렇게 편히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건 사실 지난 시즌에서는 저를 뒷조사하고 혹은 저를 스토킹하고 저희 출연자들을 미행하고 이랬던 분들이, 그런 활동을 했던 조직에 있던 분들이 탈퇴를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외장하드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까지를 아무런 부담 없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언제 있을까. 이렇게까지 어떤 하나의 사이비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그냥 증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과연 제대로 바뀔 것인가, 항상 그거는 의문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 네. 그럼 거기에 나온 거는 이제 경찰이고 사법부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좀 강한 권력을 쓰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네. 정치인도 이제 연계가 돼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정치계는 뭐 최근에도 통일교 문제 나오고 그렇지만 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게 퍼져 있다라고 본인이 확인하신 내용 속에는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통일교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예.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는 달리,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과연 그렇다면 현 정부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100% 단언코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그냥 한때 여당이었던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여야를 막론한 우리나라 정치권이 갖고 있는 이미 결탁해버리고 결착해버린 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문제 정말 심각하고요.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두울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 사회가 신정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네. 저는 진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정말 자주 보고 그런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정치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같이 힘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서로 더 큰 충격파가 생기거나 또는 이 상황이 흐려지는 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 수준의 증거를 갖추고 제기해야 될 문제라면 제기하는 게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미 보신 게 있고 또 추가해 나가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우리 정치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폭로해서 좀 개선하는 데 저는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봤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덧붙여서 이제 생각나는 질문은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이런 걸 할까? 아까 목격자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목격하는 것도 어렵고 네. 목격하는 자로서 그걸 피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정말 강하게 똘똘 뭉치고 폭력까지 쓰는 김도훈 교수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것들을 단순한 사명감만으로, 사명감이라는 게 단순하진 않습니다만 해내실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아하면서도 존경스럽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네,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혼재돼 있어서 네. 조금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저희 가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형제분이죠. 저에게는 큰할아버지 가족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고만 가족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들을 지칭하는 가족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 내에서 존재하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환경은 솔직히 지옥 같은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을 저에게 남겨주셨고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저희 고모, 뭐 혹은 다른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의 출생지는 부천시
소사구예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고 뒤까지를 얘기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지역에서 집단 거주했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출생지가 그곳으로 되어 있어요. 전 항상 그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거기서 태어났지? 우리 할머니도 그쪽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도 거기 사람이 아닌데?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고모를 만나서 고모께서 우리 가족들이 어떤 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는지를 알려줬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이비 종교였고요. 나중에 다시 알게 된 건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구나. 매우 흔히들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 2세 피해자들이 겪는 일들을 저희 아버지도 겪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형제, 자매 혹은 사촌 이런 분들께 여쭤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새로이 파악하게 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서 그것을 직접 겪고 난 저한테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다큐멘터리라고만 얘기하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3세 피해자가 만든 복수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숙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매우 많은 분들이 정말로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라는 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도 같이 져야 될 책임이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책임감이 저에게 매우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아버지하고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메이플이 증언을 하러 한국에 오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저하고 김도영 교수님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딸의 안전을 지켜달라. 그리고 안전하게 홍콩에 돌아오게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기까지는 내 딸을 당신들의 딸처럼 여겨달라 라는 말이 저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딸이 힘들게 가서 하는 증언들이 방송에 나가지 않게 되는 일에는 없게 해달라 그런 약속도 저에게 요구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다 지키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많은 약속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저희 가족의 어떤 사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제작을 안 하는 일은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사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강한 동기가 생기고 그리고 내부적 시선도 이제 생기니까 그게 강한 또 장점을 주지만 동시에는 이제 거리를 두는데 장애가 되는 것도 생기잖아요. 저는 지금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좀 필요한 측면들이 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신 면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북극의 나누크도 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이클 무어의 다큐도 좀 다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PD라는 사람은 시사 고발 다큐의 PD라고 할지라도 상황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PD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떤 것도 완벽하게 객관적인 타자화된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카메라를 누구를 비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일 것인가부터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물론 제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선택해서 나갔는데 반대 증거에 부딪혔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아깝지만 매우 아깝지만 그 처음에 JMS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JMS 촬영을 하고 그럴 때 사이비 신도들 스파이들이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염된 제보도 있고. 오염된 제보가 정말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증하는 일들도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되게 괴롭히는 일들이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스파이인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바는 없었거든요. 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매력적이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도 저희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 혹은 어떤 물증도 없다. 혹은 이 사람의 말들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변인들에게도 물어보죠. 이런 사람이 탈퇴자가 맞고 그 사람이 겪었던 일들이 이런 내용이 맞는지까지 확인해봐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런 사람들의 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배제를 했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그 화면에만 보면은 무서운 게 없는 분처럼 보이긴 해요. 이렇게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네. 근데 안 무서울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는 겁이 좀 없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데 제가 겁을 먹었던 때는 있었어요. 네. 제가 자주 꾸는 악몽이 있었어요. 이거 한 번도 아니었고요. 어떤 일이었냐면 꿈에서 자꾸 저희 집에 사이비 신도들이 쳐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딸을 때리는 꿈을 그럼 충분히 꿨어요. 공포스럽죠. 예. 네.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이 시즌 2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데 어떤 흥신소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성현 그리고 조소현이라는 당시 그 메이플 사건을 담당하던 충남청의 경위가 있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를 받았다. 그리고 뒷조사 의뢰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보니 이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PD인데 이거는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뭐 PD가 살해 협박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사건을 안 맡아도 누군가는 할 것이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신변을 보호할 만한 것들 대책을 좀 강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친히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순간에 집 주소도 다 털렸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아내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2 안 한다고 사실 거짓말을 했던데요. 거짓말을 하고서는 그 제작을 하고 있다가 그날 경찰까지 3명이 앉은 원탁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시즌2를 만들고 있는데 이중의 공포인데 근데 지금 이런 제보를 받아서 저희 아내의 신변보호 요청을 좀 드리려고 왔다라고 했더니 경찰도 그렇게 쉽게 신변보호를 허락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당장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왔어요. 경찰도 충분히 이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줬던 거고 근데 저는 나오고 나서 매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내로부터. 그러니까요. 네. 그게 더 공포.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었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제라도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때 전화를 받자마자 데리고 갔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죠. 안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제가 가장 생각한 저의 가장 약한 고리는 결국엔 가족인 것 같아요. 다른 걸로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경찰서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뭐 지표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안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김도영 교수님이라는 분을 보고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전화를 해서 교수님 오늘 안녕하신가요? 그러면 이제 안녕하시다. 아무 일 없으시냐? 그러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나한테도 아무 일 없겠지. 라는 식으로 저 스스로 이제 좀 위로를 얻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참 웃을 얘기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김정 교수님 워낙 겪기도 하셨었고 또 가장 세게 싸우시는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이 제 일선이 안 다쳤으면 아직은 나는 못한다. 그럼요. 저는 그분은 사탄의 몸통이라고 JMS에 실제로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사탄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저희라는 표현 뭐 딱 팀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는 시즌 2에도 등장하시지만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 침탈도 겪으셨던 분들.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셨다고 보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요번 일에 이제 뭐 관여는 안 하셨고 뭔가 이렇게 조언이나 뭐 이런 정도로 주시거나 이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제작을 하시는 상황은 좀 아니었고 그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대신에 끝나고 났을 때 고생 정말 많이 했다. 근데 나는
그 사건들 고소고발 다 끝날 때까지 몇 년 걸리더라. 지금도 마음 놓지 말고 계속해서 뭐 고소고발 들어올 거 대비하고 그렇게 해라. 뭐 그런 조언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식의 대비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겪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들의 걱정대로 그 뒤로 매우 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게 됐죠. 그 매우 많은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건이나 걸리고 계세요?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시즌2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저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 따로 있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제가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이 6건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1년 단위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이런 일들을 했는데 10건이 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걸린 건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고소 고발을 당한 건이 그 정도였고요. 프로그램 뭐 상영 금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5건. 그렇죠. 그리고 본안 소송들도 수두룩하게 많았고 저희만 당한 게 아니고 넷플릭스는 본사도 고소 고발을 계속 당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전방위적인 고소 고발이 남발이 됐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한 번이긴 했지만 경찰이 저를 송치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거 겪으면 보통 사람 꺾이거든요. 안 꺾이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꺾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정말 저들의 주장대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들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지금 저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다 결국엔 내가 지금 뭐 그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건가? 진짜 심각할 땐 그런 식의 자아 성찰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자신을 붙들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판결문들이었어요. 과거의 판결문들을 보고 있으면 이 XX들은 과거부터 똑같은 일들을 계속했는데 근데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똑같은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방송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이지 과연 내가 보여주는 이 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왜 두려워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개치게 놔둔 이 사회의 시스템의 잘못인 거지. 이것이 왜 그것을 다루는 언론인의 문제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엠번방 조주빈과 똑같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공개했다. 라고 그렇게 경찰이 저를 송치했을 때는 정말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그 경찰에게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저희 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또 한 가지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연출자이시니까 거의 모든 책임을 물론 짊어지고 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옆에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좀 미안하거나 고맙거나 하여튼 안 됐거나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그런 거 많아요. 사실 시즌1 할 때 같이 했던 작가, 최근에 결혼하고 애도 낳았지만 한 작가는 하혈을 정말 심하게 장기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또 다른 저랑 동갑인 PD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요. 김우현이라는 정말로 고맙고 소중한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같이 일하면서 공황장애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매우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일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미안하게도 그 사람들 모두를 의심했었어요. 저희가 스파이들로부터의 정보 유출이 너무 심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시즌2에 보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저희 팀원들조차 의심해서 촬영하는 장소를 일부러 틀린 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스파이 색출을 해보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정보는 공유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한 원망을 나중에 표했죠. 특히나 이제 나중에 스파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난 뒤에는 저한테 꼭 사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술만 먹으면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사과하라는 얘기를 해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이게 사실 이게 흔히 밀행성이라 그러는데 이제 서로 굳게 믿고 서로 완벽하게 이제 뭔가 일치시키면서 가야 그나마 돌파가 되는데 그렇죠. 내부에서 뭔가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진짜 그것만큼 심각한 질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예. 모두를 의심해야 된다는 상황은 진짜 큰 스트레스죠. 특히나 같이 일하는 나의 팀이어야 하는데 저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그건 정말로 큰 스트레스죠. 네, 이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안에 이제 연계됐던 인력이긴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끌어다가 바로 그냥 네. 관계자에게 직보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새 나갔었던 거잖아요. 네, 영상 그렇죠. 자체가 통으로. 모든 영상이 예. 다 새 나갔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네. 있었잖아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면 처음 이제 변호인이랑 같이 만나는 순간 변호인 미팅에 따라 나간 사람도 그 JMS 신도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녹음해 놓은 파일까지 스파이가 저희에게 전해준 외장하드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선 저희가 그때 확인했거든요. 아, 이거 심지어 그때 당시에 따라왔던 저 통역도 그리고 재연 배우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들어와서 저희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웃겼던 건 하다못해 편집본까지 그들이 다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상은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확인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심하게 놀란 게 네. 사이비 종교 집단이 물론 돈도 있고 인력도 세고 그렇다는 건 알지만 이른바 정보 쪽에 프로페셔널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느슨함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와 이건 웬만한 첩보 집단을 능가할 정도의 이런 조직력과 움직임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마치 비밀 경찰과 스파이가 있어야지 운영되는 그런 조직인 것처럼 애초부터 운영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근데 딴 게 아니고요. 예. 정말로 그런 조직 일반인들이 돈 받으면서 그냥 일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렇죠. 노력들을 한다라는 예.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비행기표를 3번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놀라웠던 건 그 친구가 홍콩 공항을 갈 때마다 신도들이 나와서 메이플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거를 알고선 왔냐? 혹시 내부에 있는 비행기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해킹하고 들어가서 봤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고 팀을 짜서 서로 교체해 가면서 사람을 교대해 가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매일 홍콩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항상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갔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인천공항까지 모두가 같이 나왔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다 바쳐서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스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리뷰어라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의 영상을 처음으로 보고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적어주는 일을 했던 친구가 최초에 그걸 받아본 이제 스파이의 역할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건이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3,000명이나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저희가 이렇게 이 일을 해주실 분을 찾을 때 손들었던 게 JMS 신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비밀유지 서약 같은 것들을 쓰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미리 고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법을 어겨서라도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출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는 잠시 소름이 돋았던 게 진짜 3,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 안에서 네. 저렇게 신도가 그것을 받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 혹은 신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정명석으로부터 단 한 번도 자기가 편지 썼을 때 답장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니 편지를 보내주시고 예. 자기가 심지어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때도 응원한다는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보면은 네. 놀랍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은총이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더 이제 사이비교주 문제법에서 좀 더 가서 이제 그 생존자들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사회적 참사 문제로 네. 갈 텐데 저는 그 부분이 더 많이 다가온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그 예전에 그 상처가 아직도 있을 텐데 그거를 꾹꾹 참아가면서 그거를 어쨌든 쏟아놓게 만드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분들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피해자의 유가족 분의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잊는다고. 너무 금방 잊는다고. 네. 그러니까 잊지 않게 해달라고. 네. 네.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다루고 나도 한 3개월 지나면 또 사람들이 다 잊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몇 년이 지나도 반복이 되죠. 제가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그거는 하루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500명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희생해버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루의 영업이익과 500명의 생명이 비교나 가능한가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의 경영진들은 500명의 생명 대신 하루의 영업이익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런 일들,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끝난 것이냐. 당장 검단 신도시 안에서도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죠. 광주에서도 건물이 무너지고 사방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설계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있으면 인간은 정말 쉽게 망각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잃은 우리의 자식들이 몇 명인데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까? 그렇다면 그 일이 내일이 될 거라는 가능성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건가?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의 반복이 가능하지? 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정말 훌륭한 기록이 될 거라고 이제 약간 확신을 하는 게요. 저부터도 그 세대니까, 그걸 겪었던 세대니까. 잊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억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 MBC가 보도할 때 그 장면.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가끔씩 이제 주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환기시켜줬던 어떤 내용들이지, 실제로 그 일을 겪었던 분들이 초단위로 기억을 복원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는지, 샌드위치 상태로 돼 있었던 그 상태로까지 를 알게 된 거는, 저는 그거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표면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기억과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의 제작의 방식, 목표는 이거는 오디오 다큐다. 저는 오디오 다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아서 그들의 증언을 가장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레이션은 전혀 쓰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뭐 너무 선정적으로 제작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분들의 말에 맞춰서 그분들의 말, 그냥 오로지 증언을 더 그냥 제대로 들릴 수 있게 하는 화면을 저는 그 위에다가 얹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화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것은 오디오. 저희 입장에서는 오디오였고요. 그렇게 집중하면서 듣게 됐을 때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몰입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선정적이다, 괴롭다 이런 말들 중에는 한편으로는 이분들도 몰입했구나. 이분들도 그만큼 그렇죠. 이 상황들이 어떤 건지를 내가 그 안에 들어와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저의 목표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지옥을 실제로 보고 다 같이 갔다 와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목격한 사람이 몇 안 되고 저는 그걸 목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려는 사람으로 이제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다큐의 최종적인 목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은 오히려 그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바로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만 끌어내는, 그리고선 덮어버리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물론 단점은 기억에 흐려지는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뭔가 되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되는 거, 그렇죠. 면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보니까 이분들은 기억을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럼요. 네. 특히나 삼풍 사건의 유가족분들은 자식을 잃은 부모잖아요. 그분들은 절대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시죠. 예.
오히려 그분들이 억울해하는 건 그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을 봤을 때 너무 산풍과 유사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월호 말고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유독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보이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이 정부가 제대로 그들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슷함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산풍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았던 사회적인 공격이 이제 와서 봤더니 돈 받으려고 저런다라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피해자들의 추모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직접적인 문제, 정권과 이런 정권이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에는 말단에 있는 어떤 공무원 조직들의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실질적으로는 사회가 바뀌는 게 없는 것들을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절망이었었는데, 그분들은 똑같은 일들을 산풍 사고를 통해서, 산풍 사건을 통해서 겪으셨던 거죠. 목격하셨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참사라든가 이런 뭔가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바탕이 되는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했었고요. 뭐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뺨 때리면서 등장했던 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근데 앞으로도 하셔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라고 있었지만 네. 거기가 진실을 조사했다라는 느낌이 안 주거든요. 예. 불행한 일인데 네. 국가가 했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이렇게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이 적어도 더 해서라도 뭔가를 드러내서 국가가 다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록한 것을 호주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특히나 호주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땐 이건 분명히 범죄 수익이고 범죄 수익이 한국에서 호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형제복지원 사건의 그 형제복지원 박인근의 유가족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박인근의 가족들. 저것이 만약에 범죄 수익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이것이 범죄 수익이다라는 기록만 자신들에게 보내주면 자기들은 그 모든 범죄 수익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들을 호주에서도 추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과연 그런 일들을 할까요? 지금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근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가해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주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형제복지원의 경우에는 부산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 없습니다. 경찰, 그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형제복지원에 갖다 넣었던 경찰도 지금까지 그런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껏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말씀, 사과 한 번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안쓰러울 따름이고요. 네. 뭐 오늘 이제 마지막 아마 이제 질문을 여쭙게 될 텐데, 뭐 흔히 하는 게 뭐 다음 작품 뭡니까 뭐 이런 거긴 합니다만, 뭔가 이제 나름의 템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재와 또 표현의 형식과 표현의 창구 같은 것들을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나마 나름의 계획을 말씀 주신다면. 프로그램을 더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예. 요즘 제보를 많이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렇게 되죠. 예, 특정 종교, 요즘 그냥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와 관련된 일본의 피해자들로부터의 제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 정권 실세들과의 어떤 커넥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들도 많이 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뇌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세뇌당하는 것인가, 그것을 뭐 좀 새로운,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냥 예능과 같은 형태로 사람들이 얼마나 세뇌에 잘 빠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뇌에 빠지는 메커니즘과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실험 다큐 형태로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책도 쓰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예. 책.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소설을 쓸 겁니다. 절대 예. 존재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일로,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봤던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올해 연말까지 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지아 시인의 오적이라는 시가 이제 나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새로운 오적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지아 시인이 썼던 오적 안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5개의 적들이 있었어요. 왜 은유를 썼을까요? 그냥 그들이 두려우니까 은유를 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오적, 사이비의 교주가 있고요.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법적, 사회적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면 언론의 책임도 있죠. 언론이라는 곳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방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은 그들과 함께 공생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시즌1에서 나갔던 사이비 종교 단체들 중에서 제가 여기를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긴 건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그런 종교 단체들을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협업마을 내지는 그러니까 종교 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교주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요, 찬송을 부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뭘까요? 근데 이 종교성을 인정해버리지 않는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한국의 시스템, 진짜로 좀 손봐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적의 적자가 이게 도적 적자인데, 네. 예, 우리가 뭐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뺏어가는 놈들을 제대로 좀 찾아내서 함께 내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흔히 저널리즘에서 욕하는 말이 너 소설 쓰냐인데 소설 아주 잘 쓰셔서 네. 그 이상의 효과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탐사 프로그램이 전하는 현실은 대체로 끔찍하고 우울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만 소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차마 두 눈을 뜨고 직면하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밝고 정상적이죠. 우리 인간과 사회 분석이 글러먹었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먹는 다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태도가 있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탐사 프로그램의 고발은 그것으로 사회적 의의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따라와줘야 되고, 우리가 게으름과 나른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정의로울 수는 없을 터라서 그 취약함을 파고드는 사이비 종교와 그에 연계된 부정부패의 음산한을 완벽히 없앤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것이 더 강해지거나 더 널리 퍼지지는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한 영혼이 오염되는 고리를 하나라도 더 끊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용감한 제2의 제3의 조성현 PD도 나오고, 그들이 사명감을 느끼는 작업이 물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뒷받침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분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더 큰 반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기레기를 싫어하는 시민의 합당한 의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준이의 논 1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기 바랍니다.